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일부만 매국해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위원장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면서 김상조발 재벌개혁이 삼성은 물론 다른 재벌들에게 미칠 파장이 어떨지 재계는 긴장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세금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법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혁신위의 권고안이 빛이 발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거나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장 큰 이슈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혁신위의 과징금 부과 권고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고 입법을 통해 해결할 과제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거 차명 계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부 대기업은 물론 공익단체의 차명 계좌에도 예외 없이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외환 파생 거래인 키코로 인해 기업들이 손실을 본 키코 사태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혁신위가 적극 피해 구제를 권고한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해 불필요하다는 혁신의 입장과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지금 주고 있는 좋은 영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좀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 다른 나라와 노사 문화나 법 체계가 다르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일부만 매각해도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통해서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의 결과다 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환출자 해석 지침을 변경하는 게 옳다. 당시 삼성물산과 순환출자 고리로 엮여있던 삼성 SDI는 합병으로 인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합쳐 900만 주가량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일모직으로부터 순환출자 고리에 추가된 지분 500만 주만 매각하고 삼성물산 지분은 팔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면 현행법상 지분 전체를 팔아야 하지만 기존 고리를 형성하는 지분 규모가 커지는 데 그쳤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만 덜어내면 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모두 SDI에서 삼성물산주에 대한 계열 출자 관련 고리 강화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추가 출자분이 많은 500만 주를 처분을 해야 됩니다. 공정위는 이 판단이 잘못됐음을 시인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면서 새로 고리에 들어오고 사명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고리가 강화된 게 아니라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삼성 측에 통보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삼성그룹과 재계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 공정위 결정대로 지금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이제 모두 처분하게 되면 네.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그룹 내 지배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도 삼성물산 이 404만 주를 추가로 팔아도 이 부회장 등 오너가의 삼성물산 지배력은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이 17%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404만 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 정도에 그칩니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의 이 오너가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하면 그 비율이 40%에 육박하는데 이 404만 주 정도를 팔아도 그룹 지배력에는 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룹 지배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을 내린 김상조 위원장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뭐 아시겠지만 김 위원장은 이미 뭐 경제개혁연대 소장 때에도 국내 재벌의 순환 출자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배 구조가 뭐 단순해져야 경영이 투명해지고 계열사별로도 독립 경영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국내 재벌 중에서도 뭐 가장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이죠. 삼성을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다른 기업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이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논의는 이제 공정위 스스로가 네. 2년 전에 내놓은 해석을 뒤집는 격이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장 신뢰 보호의 원칙이 깨졌다 네. 혹은 훼손됐다 이런 지금 주장이 많습니다. 예. 이번 공정위 결정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2015년에 공정위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유권 해석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법을 신뢰하면 정부는 이를 보호하고 또 법적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방금 전 리포트에서 머리를 숙였던 점도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김상조 위원장의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의 내밀 카드가 더 있다죠.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이 공익재단 운영 실태에도 조사할 것으로 지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 공익재단이 기업 총수 일가의 어떤 그 지배력 강화 수단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좀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하도급 거래에도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내 재계를 향한 어떤 김상조 위원장의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 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제시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얻은 성과도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기자, 불만이 있어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속앓이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그 삼성 순환출자 문제를 두고서라도 소급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뀐다면 뭐 불안해서 기업 운영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불똥 튈까 봐 걱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 칼날은 한동안은 계속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가 내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회장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가 향후 회장 선임 절차와 방식 등을 본격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김성경 기자. 네, 김성경입니다. 네, 오늘 하나금융이사회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 등을 논의한다고요? 네, 시간과 장소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하나금융이사회는 오늘 회의를 갖고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사면임을 노리고 있는 김정태 회장의 회추위 참여 여부인데요. 일단은 김 회장은 회추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다른 사회이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군을 평가 심사하는 회추위에 현직 회장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차원입니다. 박원구, 차은영 사회의사가 새롭게 회추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금융 회추위 구성원은 사내이사인 김정태 회장과
사회이사 6명에서 사회이사 7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하나금융이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하나금융과 함께 지배구조 논란이 있는 KB금융지주. 이쪽도 외부 인사 연을 놓고 뒷말이 무성해요. 네, KB금융지주가 계열사에 부회장직을 신설해 김정민 전 KB부동산 신탁 대표이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사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 선거 동문인데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해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선 KB가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이용해 회장 연임 문제 등과 관련된 당국의 입김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노조도 즉각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회장도 없는 계열사에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종규 회장의 셀프 연임 꼼수에 이어 정권 줄대기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꼼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부회장직 신설과 관련해 내부 검토 결과를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경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예지 기자. 네, 강혜지입니다. 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겐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더 유력한 사람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이에 최 전 조합장이 김 회장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네, NH농협그룹을 둘러싼 이슈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NH농협은행 뉴욕 지점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은행 뉴욕 지점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미국의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과태료 1,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뉴욕 금융당국은 테러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외국은행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있는데요. 이 지점은 연초 시스템을 갖추기로 서면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농협은행은 인력 채용과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뉴욕 금융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의 감사를 받은 다른 은행들은 제도 개선 등의 지적을 받고 현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전례 없는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이선정 소비생활 카운셀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 이거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인데요. 8시간 근무한다면 하루 6만 원, 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157만 원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올해에 비해서 16.4% 큰 폭으로 인상이 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노동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또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모든 되고요. 사업장? 네. 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또 외국인 근로자든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단 그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선원 또는 선박의 경우는 예외가 되고요. 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그 적용 예외인 그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네, 이런 최저임금 인상 탓에 정부가 내세운 게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급여 부담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게 됐는데요.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 지원 제도이고요. 내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영세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그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총 3조 원 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안정자금이 필요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사업자분들은 좀 빠짐없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이제 시작되는 게 정확히 내년 1월부터인 거죠? 네, 내년 1월 2일부터요. 네. 그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 또는 사회보험공단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등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오픈되어지는 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지원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신청 대상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을 네.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한 달 이상 근무한 월 평균 급여가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동자 1인당 한 달에 1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 경비 또는 청소 업체인 경우에는 30인을 넘더라도 지원이 되기도 하는 만큼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게 되면은 처벌받게 되는 규정도 마련이 돼 있다죠. 당연히 부정수급하신 경우에는 그 지원받았던 그 지원금이 모두 다 환수될 뿐 아니라 네.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과금이 그렇군요. 부담됩니다. 네. 또 한편 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이제 이선정 카운슬러와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하나 있었죠? 네, 소규모 사업장에 그 사회보험료를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라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신규 가입할 때 보험료의 80~90%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그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절반 정도로 줄게 됩니다. 또 최저임금의 100에서 한 120%를 지급받는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료의 한 절반가량을 세액공제해주는 방법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선정 카운슬러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SDI가 남아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공정의 이번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균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보험업법이 개정되거나 금융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주식으로 지금과 같은 지배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재벌개혁의 칼날을 뽑은 김상조 위원장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